안녕하세요. NH넥스트 2기 이재봉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네요. 자바의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자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이게 강의가 좀 많이 끊길 거예요. 제가 강의를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매끄럽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끊어 가면서 할 건데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참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자바, 그러니까 자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앞에 뭐 변수나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들, 뭐 폼은, 변수, if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바 강의 따로 찍을 때 할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뭘 배울 건지 그냥 프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자바라고 했는데 그냥 자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객체지향 언어. C는 절차지향이라고 하고요. 자바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데 객체지향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저도 아직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 객체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객체지향이 뭐냐? 기본 개념은 실제 세계는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은 객체를 말하는 거겠죠?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객체지향이 실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또는 사물과 사물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 객체지향이에요. 객체지향의 주요 특징은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 저희가 작성한 걸 코드라 하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코드가 읽기 쉽고 그리고 뭐랄까 신뢰성이 높다 그러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끊었다 왔고요.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들 모듈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듈이 뭐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어떤 부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를 딱 만들면은 부품 나사나 톱니바퀴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톱니바퀴라 그러나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A라는 기계도 쓸 수 있고 B라는 기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데서도 또 갖다 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염두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객체 간의 의존 관계가 생긴다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좀 더 배워보고 싶으시면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지향에 대해서 코딩을 할 때는 코드가 중복되는 건 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다시 쓸 때 이거를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쉽게 객체지향인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코드에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열심히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클래스와 객체지향의 핵심인 객체 그리고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클래스가 뭘까요? 객체는 아까 얘기해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클래스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클래스 일단 뭐 개념의 정의부터 얘기하자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객체를 정의해 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객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뭐 실생활에 존재하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뭐 사람이면 사람, 뭐 휴지면 휴지 제 앞에 있네요. 마이크면 마이크 이런 걸 다 객체라고 하는데 클래스는 그것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객체랑 클래스의 관계를 붕어빵과 붕어빵 틀에 비유를 해요. 붕어빵 틀이 있다면 붕어빵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재료만 있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해 놓은 설계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스의 용도는 뭘까요? 제가 계속 말했죠. 객체를 정의해 놓은 설계도고 객체를 만들어낼 때 사용돼요. 그래서 설계도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거는 실생활에서 설계도면은 그냥 부품 이름 이런 것만 막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에 대한 설계도에는 그 객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메소드라 그러거든요. C나 이런 데서 함수라 그러는데 자바에선 메소드라고 해요. 그런 것까지 다 정의를 해놔요. 만약에 사람이면은 걷는다, 말한다, 먹는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사람을 찍어낼 때는 막 이렇게 그 객체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 객체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객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거 행동에 대한 정의, 메소드라 그래요. 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있는 설계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클래스의 예제를 하나 들고 와볼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다 그냥 대충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제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건데 이 person에는 name이라는 속성도 있고 age라는 속성도 있고 name이랑 age라는 속성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eat 한다는 행위, 먹는다는 행위, 그리고 say라는 행위가 있어요. 뭐 둘 다 그냥 대충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막 빨간 줄 뜨죠? 이거 없애는 법 아시는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네,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들이면은 그 자바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결국 객체의 속성과 행동을 정해 놓은 설계도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에 대한 예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객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이 대충 짠 코드에서 좀 허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아까 age가 스트링이었는데 인트로 바꿨고요. 스트링이죠. 인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제가 컨스트럭터를 안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생성자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려면은 이 클래스의 이름이랑 지금 나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름 만들 때 이 클래스 이름은 뭔지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고요.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고 퍼블릭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자바 배우시는 분 아신다고 생각할게요. 이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객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객체를 만들면 인스턴스라는 게 생기는데 객체랑 인스턴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끊고 일단 글 먼저 쓰고 갈게요. 네, 밑에 만들어 놨는데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를 이르는 말이에요. 고양이가 좀 뛰어다니네요. 좀 죄송해요. 네,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바꿀게요. 어쨌든 이걸 보면은 person 제봉은 new person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person을 저희는 클래스라 그러고 이 person을 통해서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한 이것을 제봉 인스턴스라 그래요. new person은 새로 만드는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 만드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 person은 클래스, 제봉, 제원 얘네 하나는 각각의 인스턴스, 그리고 new person 이거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봉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바 배우신 분들이면 이 개념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객체에 넘어가기 전에 클래스랑 객체 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인가? 여기서부터네요. 클래스란 객체의 속성과 행동, 메서드를 정의해 놓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자는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할 때 그 순간에 같이 속성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생성자고요. 그리고 이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 newPerson,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인스턴스는 뭐냐? 그 클래스를 통해서 person 클래스, 여기서는 person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 하나하나를 이루는 말이에요. 제봉은 person의 객체, 잠시만요. 다시 말할게요. 제봉은 하나의 객체인데 그 객체는 person의 인스턴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원도 하나의 객체인데 person의 인스턴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래스와 객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메서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객체가 하는 동작을 정해놓은 걸 메서드라 그러거든요. 여기 예제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보면은 아까 있던 say, public void say 얘를 좀 제가 바꿔놨어요. 아까 person에 있던 얘기긴 한데 public void say 그리고 가로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하죠. string to say 이렇게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놨는데 메서드를 하나 선언해놨는데 말이 좀 꼬이네요.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public이라는 거는 모디파이어, 제가 한국어로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모디파이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한자인가? 뭐 그런 건데 이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건데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이거 세 개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퍼블릭이면은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디서든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프로텍티드면은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이면은 이 함수를 선언한 그 객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void는 뭐냐면 리턴 타입이라는 건데 void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int가 있으면 int를 리턴한다는 뜻이고 아시죠? 타입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거 자료형에 대한 얘기 아까 안 한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함수 이름이 say인 거고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매개 변수라 그래요. 이것도 함수 안에서 사용될 애들을 실행시킬 때 같이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게 출력이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죠 하고 내가 매개 변수로 보낸 이 to say가 나오겠죠. 실행하는 거에 대한 예제도 한번 제가 써놔 볼게요. 이거 예제를 여기다 써놨는데요. 아까 제가 만든 여기서만 이렇게 제봉이랑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봉.say 한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로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이런 거 넣으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나는 이렇게 말하죠 하고 그 뒤에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어떤 자료형에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는 modifier, 그리고 return type,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요. 제가 함수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메서드, 자바에선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버로딩은 무엇이냐? 여기 써져 있지만 한 클래스 내부에서 메서드의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제가 이 say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버라이딩에 대한 예제를 say를 가지고 들어봤는데요. 봐봐요. 이게 return 타입도 같고 say라는 함수잖아요. 밑에도 void say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매개 변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봉.say를 아무것도 괄호 안에 안 넣고, 그러니까 인자를 안 넣고 실행하게 되면은 먹는다 우걱이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밑에처럼 여기다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아니면은 오왕 맛있정 이런 거, 맛있정 이런 거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죠 맛있정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로딩은 뭐냐, 리턴 타입도 같고 함수 이름도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을 선언하는 걸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한 클래스 내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메서드의 이름과 리턴 타입은 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로딩, 과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say라는 애가 실행된 그 매개 변수에 따라서 실행되는 함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버라이딩은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상속 시에 부모 클래스라는 게 생기고 자식 클래스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펄슨이라는 클래스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듯이 이렇게 s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 펄슨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 클래스에서 say를 할 건데, 그 자식 클래스가 say 할 때 난 먹는다 우걱우걱 이렇게 말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먹는다 우걱우걱 말고 다르게 얘기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오버라이딩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먹는다 우걱우걱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도 맛있정 할게요. 네, 맛있정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부모 클래스와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 부모 클래스와 메서드가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모디파이어도 같고 리턴 타입도 같고 그리고 함수 이름도 똑같고 매개 변수 개수도 다 똑같은데 나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걸 쓰지 않고 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쓸 거야. 이럴 때 쓰는 걸 오버라이딩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의 차이점 이런 거는 숙지해 두고 계셔야 돼. 이게 뭐냐면은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그건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서드는 객체가 하는 동작이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리턴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메서드다. 그리고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내부에서 메서드의 이름과 리턴 타입은 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이 오버로딩입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상속 시에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네, 메서드도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속자들 드라마 있었죠? 네, 상속이 뭐냐?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네, 그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건데 클래스 간에 부모랑 자식이라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객체지향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이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도 하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펄슨이라는 애 데려올게요. 잠시만요. 네, 아까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만든 펄슨이라는 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펄슨, 이 부모 클래스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 잠시만요. 네, 뭘 할까 하다가 직업으로 한번 상속을 받아볼게요. 네, 펄슨을 상속받는, 띄워야죠. 네, 펄슨은 상속받는, 익스텐즈, 상속받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프로그래머라는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제가 다시 코드를 좀 더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넣고 돌아올게요.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익스텐즈 펄슨을 하잖아요. 자, 이 프로그램 클래스가 펄슨을 익스텐즈 받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이 위쪽으로 가서 다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달라붙지 않는 것,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는 이 프로그래머라는 애한테 안에 있는 이 스트링도, 네임도, 에이지도, 뭣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 펄슨이라는 애가 갖고 있으니까, 내 부모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난 가져다가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는 부모님 거랑 똑같이 맞춰주면 되거든요. 펄슨이 네임하고 에이지를 받잖아요. 얘도 네임하고 에이지를 받아서 여기 슈퍼라는 걸로 실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슈퍼 네임 에이지 하면은 이 위에 이 코드가 다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딱 실행이 되면서 this.name, 그러니까 나 프로그래머의 네임은 네임이다, 에이지는 에이지다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서
봐봐요. 다시 코드를 짜서 돌아올게요. 예제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펄슨 제봉은 new 펄슨 제봉 22 이렇게 만들면은 이 코드를 가지고 생성이 돼요. 얘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근데 프로그래머 하하라고 쳤네요. 다시 바꿀게요. 재원은 new 프로그래머 하고 재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요걸 쪼로로록 따라가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재원하고 23이 여기 네임에는 재원이 들어오고 에이젠 23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슈퍼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 펄슨, 슈퍼라는 애가 펄슨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요 코드로 가서 나는 그러면은 네임이 재원이고 에이지가 23인 프로그래머의 인스턴스가 생성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속을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들이 길게 있을 때 마냥 다 안 갖다 써도 된다는 거고 여기서 재봉점 이타면은 우걱우걱 이가 나오고요. 재원점 이태도 우걱우걱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버라이딩을 하면은 자, 오버라이딩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재원점 it을 실행시키면 재원은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의 it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it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부모에 있는 it을 실행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걸 오버라이딩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게 오버라이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신다고 생각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재원.say 하면은 먹는다 우걱우걱 밑에 있는 게 나오겠죠? 네, 먹는다 우걱우걱이라고 써주는데요. 그냥 말한다 라고 할게요. 그럼 재봉.say를 해도 말한다가 나오고 재원.say를 해도 말한다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오케이? 이런 걸 상속이라 그래요. 이 상속이 좋은 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런 게 가능해져요. 봐봐요. 앞에 객체는 클래스는 펄슨인데 뒤에는 생성자는 프로그래머로 생성을 했어요. 이게 뭐지? 뭘까요? 뭐냐면은 프로그래머의 부모는 펄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보다 큰 개념이 펄슨인 거예요. 펄슨 하위에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고 사람 밑에 프로그래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저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놈이 들어가는데 봐봐요. 이제 진저.say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말한다가 나오겠죠? 그럼 진저.it을 하면요? 그럼 난 더 많이 먹는다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걸 업캐스팅이라 그러나? 다운캐스팅? 업캐스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가능해서 좋은 점이 뭐냐? 나중에 자료형 펄슨이라는 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든다 이러면은 그 밑에 펄슨 상속받은 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게 상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런 거 짜잘한 거 안 써도 된다는 게 더 좋긴 한데 그것도 좋은 개념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 상속은 우리 안드로이드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은 액티비티도 상속받아서 액티비티인 거고 프레임워크도 상속받으니까 프레임워크인 거고 이런 건데 상속이라는 게 위에다가 부모님이 미리 선언해 놓은 거를 자식에서 다시 그 코드를 쓰기 싫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좀 난해한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횡설수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 추상적이다는 거는 무언가가 구체적이지 않은 걸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에서 추상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의 추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추상 클래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추상적인 클래스잖아. 추상적인 클래스,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는 제가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 구체적이지 않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이 구체적이지 않은 설계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제품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려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추상 클래스는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산할 수 없는 클래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추상 메서드는 그럼 뭐냐? 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추상 메서드라 그래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편집을 통해서 아마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아졌으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한 10번째 찍고 있는데 제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추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말 그대로 추상적이고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예제를 이번에는 이클립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클립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인데요. 여기 애니멀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이고요. 그걸 상속받는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브스트랙트,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빵꾸가 있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애브스트랙트 함수가, 이 함수가 추상 메서드고요. 이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애니멀은, 추상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멀은 추상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즉슨 만약에 이게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고 그냥 클래스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너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네가 그냥 클래스라고 주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브스트랙트 메서드가 있으면 애브스트랙트 클래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추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네, 맞아요. 뭐냐면은 이 설계도인데 빵꾸가 뚫려있는 설계도인 거지 그 전체가 다 빵꾸인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전체가 다 빵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는, 애니멀을 가지고는 저희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만 가지고는.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여기서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펄슨처럼 이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빵꾸 났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럼 그 빵꾸를 메워야지 사용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꾸를 내가 메우는 게 아니라 나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에서 메워라 라는 걸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무브라는 함수를 구해내 놨는데 애니멀이라는 그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무브를 갖다 쓸 거면 무브만 있는 게 아니라 스킬이라는 함수도 같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상속받았으면 스킬이라는 거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추상 클래스는 빵꾸난 설계도이고, 이 빵꾸난 설계도의 용도는 그 스스로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속받은 애가 그 빵꾸난 부분을 메우게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추상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누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애니멀을 상속받은 애가 펄슨밖에 없으면 지금은 펄슨 말고 뭐 캣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캣이 무브를 하는 거는 사람이 무브하는 거랑 똑같다고 치고 앞으로 한 칸 움직입니다. 근데 캣이 쓰는 스킬이랑 닌겐이 쓰는 스킬이랑 다른 거예요. 닌겐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캣은 나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외치는 스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게임에 대해서. 게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 몬스터들은 다 움직임을 하죠. 움직이죠. 근데 그 몬스터 각각마다 패턴은 다 달라요. 근데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몬스터는 패턴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애니멀, 그러니까 몬스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몬스터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스킬은 몬스터마다 다 달라. 이럴 때 쓰는 게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추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가 주시고 뒤에 뭐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걸 잠깐 할 건데 그때 좀 더 이 추상 클래스가 어떨 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에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네, 앱스트랙트 다음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는 뭐냐? 아까 그 추상 클래스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추상 클래스는 그 안에 구현을 직접 해놓을 수 있었잖아요. 아까 본 무브라든가 이런 거 잠시 볼까요? 이렇게 무브 같은 걸 안에 구현해 놓을 수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는 구현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구현도 못하고 그냥 메소드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아까 앱스트랙트였다면은 이번에는 앱스트랙트가 약간 메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 객체가 이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면 그 강제로 그 객체는 인터페이스 안에 선언해 놓은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야 돼요. 어,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파이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보면은 아까 앱스트랙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이 함수에 구현체가 없다는 거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함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함수에는 구현체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구현을 해도 됐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절대 구현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랑 좀 다른 건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익스텐즈에서. 근데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아니라 임플리먼트라는 걸 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된다. 라는 임플리먼트가 구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은 단 하나만 가능한 반면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클립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만든 펄슨 클래스에 그 우리가 만들어놨던 파이팅 잠시만요. 파이팅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펄슨 클래스가 임플리먼트하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펀치랑 킥이라는 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걸 강제하기 위한 게 인터페이스고요. 제가 캣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캣을 보면은 애니멀을 익스텐드 하고 있고 파이팅을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애니멀에서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메서드로 만들었던 펀치를 오버라이딩 했고요. 그 밑에는 파이팅에 대한 것들 아까 앱스트랙트 했던 건 스킬이죠. 스킬을 오버라이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이팅에 있는 얘네들도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메소드에 대한 것만 강제하는 거고 익스텐즈랑 또 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쓰는 거는 네, 앱스트랙트 클래스보다는 그 인터페이스를 훨씬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캣이나 그러니까 이거 임플리먼트 하는 거는 보통 동작에 관련된 애들 메소드 자체가 동작이니까 그 동작을 한데 뭉퉁그린 애들 뭐 인간이면은 싸울 수도 있고 고양이도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뭐 아까 말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공격하는 몬스터 아니면 그 몬스터는 공격을 할 수 있고 유저도 공격을 할 수 있는데 NPC는 공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공격을 파이팅을 할 수 있어 이러면 임플리먼트 파이팅을 해주는 거고 아닌 애들은 안 해주는 거고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예제들은 제가 나중에 네,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객체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강제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구현해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얘네들을 왜 쓰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걸 객체 지향의 핵심 중 하나인 폴리모피즘, 다형성인데요. 이제 다형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끊고 이따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다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개념이긴 한데 앞에 뭐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같이 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뭐 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인데 일단 뭐 얘기를 해볼게요. 다형성이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하는데 사람이 먹는다는 동작은
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먹는다는 동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작이 갖고 오는 결과가 다 다른 걸 다형성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보셨을 때 그 사람이 킥을 하면은 그 니킥 이렇게 나가고 고양이가 킥을 하면은 양양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작은 킥을 했는데 결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는 같은 걸 썼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이런 걸 다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든 그 인터페이스든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더라도 그 상속받는 애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소드 이름이더라도 안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같은 메소드더라도 동작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다형성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일단 구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딩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번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찾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외 처리는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유저들이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떤 예외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방어해주고 잘 방어해 놓은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예외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로우를 하는 거랑 트라이 캐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코드를 좀 갖고 왔고요. 일단 먼저 스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로우는 말 그대로 던진다는 뜻이고요. 던진다는 게 어디다 던지냐? 이 함수를 호출한 그 장소에다 던지는 거예요. 아, 이 예외가 발생을 했는데 난 이 예외에 대해서 핸들링을 못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걔한테 던져주는 거를 스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메소드 옆에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세션들에 대한 걸 막 스로우즈 한 다음에 런타임 이셉션, 뭐 컴마, 뭐 일리걸 이셉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컴마에서 계속 해요. 그래서 만약에 if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이 이세션을 던져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스로우즈고요. 위에 이 함수에서는 스로우즈고요. 밑에서는 스로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용되냐면 뭐 if 뭐 블라블라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이 예외를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hrow 하면은 이거를 함수로 호출한 곳에서 그 런타임 익셉션이 딱 발생을 해 여기서는 런타임 익셉션이겠죠? 그 익셉션이 딱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메인문에서 마저 throw를 해버린다면은 이 익셉션을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고 트라이 캐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기분이잖아요. throw는 트라이 캐치는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코드 한번 갖고 와볼게요. 네, 이제 더 얘기를 해볼게요. 트라이 캐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가 막 남한테 책임을 전가했다면 내가 익셉션이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은 내가 이렇게 처리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try 이 블라블라라는 동작을 나는 try를 했는데 만약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트라이 캐치 뒤에 파이널리도 있긴 한데 이런 건 파이널리는 뭐 잘 안 쓰긴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새벽이라서 좀 졸려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보통 코딩을 하면은 많이 쓰게 되는 건 트라이 캐치긴 한데 이걸 하면은 코드가 되게 보기가 안 깔끔하고 더러워져서 나중 가다 보면 스로우도 쓰고 이렇게 하게 돼요. 뭐 이거는 개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외를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예외는 이세션이라는 클래스고 이세션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세션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자바 강의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외 처리를
그 안드로이드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상한 변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쓰는 개념이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자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를 할 거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긴데 40분 되나요?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금이 토요일 새벽인데 이따 2시에 가서 이 강의를 한번 다시 오프라인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디 동아리 분들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냥 이 강의를 뭐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이면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뭐 이런 설명한 개념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앞으로 자바 강의로 또 따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강의 듣고 싶으신 분은 들으셔도 되고 안드로이드 강의만 들을 거면은 그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